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에 관광지 또는 관광상품 마케팅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체험, 문화, 장소 마케팅 그리고 관광지 또는 관광상품의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체험 마케팅과 문화 마케팅이 이 관광상품에서 어떻게 응용이 되고 장소 마케팅과 관광지 마케팅의 관련성 그리고 관광지 수명 주기별 관리 방안을 공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즘 마케팅에서 가장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체험 마케팅이죠. 체험 마케팅은 그간의 그 마케팅이 그 제품 위주의 마케팅, 고객 지향적 마케팅 그리고 오늘 공부하는 체험 마케팅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 제품 위주의 마케팅은 기업 입장에서 제품의 특성을 좀 달리해서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마케팅이었고요. 가장 마케팅에서 일반적인 현상은 고객들에게 소위 밸류 솔루션, 가치와 해결 방안을 제공하는 그런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것은 여기서 더 발전해서 소비자들에게 소비 경험을 판매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체험 마케팅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의 기억에서 체험이 가장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특별한 여행지를 방문했을 때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 여행에 대한 그 추억이나 기억보다는 그 여행 중에 발생한 에피소드를 더 많이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에피소드가 바로 체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체험이 가장 오래 가기 때문에 체험 마케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체험은 일반 마케팅의 경우에서는 제품의 생산, 유통, 사용과 관련해서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고 만들어 보고 경험하도록 하는 그런 마케팅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특별한 서비스, 이벤트, 견학, 체험 등을 통해 소비자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체험 마케팅의 핵심적 특징입니다. 체험 마케팅 일반적으로 5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감각을 통해서 인지를 하고 인지를 통해서 감정을 느끼고 그게 행동과 관계로 이어지는 그런 게 체험 마케팅의 5가지 요소가 되겠고요. 체험 마케팅은 일반적으로 사전 체험이나 체험단 또는 총체적 체험, 생활 체험 기회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체험 마케팅이 왜 중요하냐? 재구매율, 또 잠재적 고객 확보, 제품에 대한 로열티, 경영 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체험 마케팅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체험 마케팅은 소비자의 오감을 통해서 자극을 통해서 들어오고요. 자극을 통해서 감각을 하는데 감각을 하면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인지, 거기다 자기 감정을 부여하는 감정, 그리고 이것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행동, 그리고 이 행동을 통해서 브랜드와의 관계 형성, 이것들이 모두 총체적 체험, 그것들이 바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즐거움, 쾌락, 몰입으로 이어져서 고객 만족과 고객 감동, 궁극적으로는 고객을 유지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체험 마케팅이 언제 그럼 효과적이냐? 몇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체험 마케팅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경우는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때입니다.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때 고객들한테 가장 인상적인 경험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새로운 브랜드를 론칭할 때도 체험 마케팅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또 성장 단계, 라이프 사이클 상에서 제품의 어떤 수요가 좀 크게 확대될 필요가 있을 때 성장 단계 제품 또는 제품이 성장 단계를 지나서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상에서 쇠퇴되는 단계, 라이프 사이클을 연장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체험 마케팅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인적, 물적 자원이 비교적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에서 활용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체험 마케팅을 할 때 소비자의 기대치를 고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비자들에게 그 기업이나 상품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강력한 인상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요. 또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기억을 오랫동안 유지시키는 그런 전략, 그리고 잊지 못할 체험이나 경험을 제공해서 감성을 제공하는 이벤트 이런 것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체험 마케팅이 아까 5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요. 첫 번째는 감각입니다.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의 오감을 통해서 체험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데, 대개 그 내용은 컬러, 그 색감이죠. 향기, 음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비자의 감각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성 체험입니다. 원래는 사실은 소비자들이 감각을 통해서 먼저 인식하는 것은 인지가 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체험을 인지하는 그런 과정인데, 인지를 통해서 그게 본인의 감정을 통해서 감정으로 이입이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성 체험은 소비자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뭔가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브랜드와 관련된 감정과 자부심 등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느낌과 감정에 호소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감정의 수용과 이입에 참여하는 소비자의 자발적인 유도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관계 체험입니다. 보통 이 소비자의 감성이 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이입이 되면 제품이나 그 브랜드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들한테 특별한 소비자만을 위한 그런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서 창조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제공하는 사고적 체험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움, 호기심, 흥미를 유발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성 체험입니다. 감성 체험이 좀 소비자의 감정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그러면, 지성 체험은 소비자의 어떤 지적 그 능력을 끌어내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 계획 및 개발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고객 육체 체험이나 라이프 스타일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대개 영화 배우나 유명 운동선수들의 역할 모델을 통해서 지성 체험이 이루어지고 있겠습니다. 행동 체험은 실제로 앞에 4가지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행동을 연결하는 그런 체험이 되겠습니다. 그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도전하는 제공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브랜드 또는 제품과의 관계를 체험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자기 발전을 위한 개인적 욕망과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싶은 욕구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문화 마케팅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소위 그 K-팝이나 한류 등이 그 문화 마케팅의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문화 마케팅이 대두하기 이전에는 사실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한 나라의 부를 상징하는 그런 척도가 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 권력이 군사력, 경제력에서 문화의 힘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 영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 만화 이런 것들이 전 세계로 진출하면서 그 문화의 힘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 관광이 산업으로서 경제적 역할 또는 최근에 와서는 복지 역할을 하면서 문화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고, 특히 문화가 해외로 전파되는, 문화가 글로벌 시장에 전파되는 데는 그 매개가 바로 관광이 되겠습니다. 특히 복지와 관련해서는 그 휴식의 권리가 중요시되고 있어서 그 문화를 전파하는데, 문화상품을 전파하는데 관광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강대국의 힘의 원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에 그 당시 세계 강대국은 스페인이었죠. 스페인, 그 남미를 정복한 스페인인데, 그때 힘의 원천은 금이나 그 남미 식문지들과의 무역, 용병, 또 왕실과의 유대 이런 것들이 당시의 힘의 원천이 됐습니다. 17세기는 네덜란드가 전 세계의 부를 장악하고 있었죠. 그 당시에는 무역이나 자본시장, 해군이 네덜란드의 어떤 국부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18세기는 프랑스로 이동을 했는데, 프랑스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농업 국가죠. 프랑스가 전 세계를 좌지우지할 때는
농업, 공공행정, 군대 그리고 비교적 많은 인구에 의해서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19세기는 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 산업혁명에 의해서 세계의 어떤 힘이 영국으로 이동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산업, 정치적 단합, 금융, 신용, 또 영국의 해군력, 또 자유주의적 규범, 영국에서 여러 가지 규범들이 많이 만들어졌죠. 영국의 어떤 지정학 위치가 섬이기 때문에 방어에 굉장히 유리한 것, 이런 것들이 19세기 영국의 힘의 원천이 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죠. 미국의 힘의 원천은 이 보편적 문화, 또 이 국가적 그 장벽을 뛰어넘는 커뮤니케이션, 미국의 경제 규모, 과학기술의 우위, 미국은 뭐 예를 들어서 경쟁 우위에 있는 과학기술만 지금 가지고 있죠. 또 군사력과 자유주의를 엮어내는 그 동맹, 또 자유국가 체제, 이런 것들이 그동안 힘의 원천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힘의 원천이 뭐냐? 이런 단계를 넘어서 문화관광 산업이 전 세계 힘의 원천에 있고 전 세계의 어떤 권력을 좌우하는 그런 단계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보통 사회 구분을 할 때 뭐 테크놀로지 또는 인포메이션을 얘기해 왔었는데, 인포메이션 이후에는 소위 꿈의 시대, 드림 소사이어티가 되고 있습니다. 드림 소사이어티의 핵심은 문화산업인 것이죠. 그래서 문화산업 또는 문화 마케팅이 최근에 굉장히 부상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뭐 이미지, 이야기, 감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고,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품질보다는 품격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별 독특한 이미지가 문화산업의 어떤 핵심 파워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 마케팅은 그럼 과연 뭐냐? 보통 우리가 호모 사이언스, 그래서 지성을 가진 사람들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문화 마케팅에서는 소위 호모르데스, 유하는 고객을 상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문화산업 또 문화 마케팅의 내용은 우리 K-팝으로 대표되는 음악, 미술, 전시,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이 문화 또는 문화산업의 범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 컨텐츠나 이벤트, 축제, 광고, 디자인 등을 문화가 플랫폼이 돼서 전달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뭐 체험, 감성, 매복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체험이나 감성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매복 마케팅은 예를 들어서 문화 산업 또는 문화 이벤트에 편승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마케팅하는 방법을 우리가 소위 MBC 마케팅, 매복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 마케팅하고 전통적인 마케팅을 한번 비교 분석해 봤습니다. 전통적인 마케팅에서 제품은 편익과 기능을 강조하겠지만, 문화 마케팅에서는 이미지, 판타지, 드림, 아까 말씀드린 소위 드림 소사이어티가 핵심 내용이고요. 가격도 뭐 합리적인 가격들, 할인가를 적용해서 마케팅을 하지만, 문화 마케팅은 오히려 문화 프리미엄으로 해서 더 비싸게 파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유통도 뭐 대형 전문 유통 매장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문화 마케팅에서는 백화점 등의 어떤 문화 공간이 문화 마케팅의 핵심 공간으로 작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촉진도 뭐 미디어 입소문 위주로 이루어졌다면, 문화 마케팅에서는 문화 이벤트 또는 체험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 마케팅, 문화 마케팅에서 체험 마케팅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결과적으로 문화 마케팅에서 이 소비를 총체적으로 인식해서 문화적 자극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결과는 감성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고객의 감성, 정서, 낭만, 환상, 직관, 감각 등에 호소하는 게 문화 마케팅의 핵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복 마케팅은 이벤트 또는 문화 행사에 편승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마케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소 마케팅입니다. 이 관광지 마케팅은 어떻게 보면 장소 마케팅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한 데스티네이션을 마케팅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장소를 마케팅한다는 의미하고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장소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자본 유입을 위해서 뭐 경제적 기회로 여겨져서 장소 자체가 상품화되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장소를 마케팅한다는 것은 뭐 관광자를 유치하는 것 또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 또는 주민 인구가 작은 곳에서는 주민을 유치하는 이런 경제적 기회 창출이 되겠습니다. 도시 내에서 이 그러니까 장소를 마케팅한다는 것은 이 도시 내 어떤 경관 관리 또는 사람들이 살만한 장소 이런 걸 만드는 뜻이 돼서 시민의 복지 활동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특히 관광 측면에서는 장소의 문화 마케팅을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소 마케팅은 선진 각국에서 처음에 시작이 됐는데 영국과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을 그러니까 장소를 마케팅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했고요. 전략을 구사했고요. 내용적으로는 영국과 미국은 산업화 시점이 좀 오래되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그 공업시설을 문화시설로 바꿔서 관광객이나 기업 또는 주민을 유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덜란드의 경우는 관광지 마케팅의 어떤 주민의 일체감 형성 또는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활용이 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 주민을 위해서 도시 경관을 관리하고 복지시설을 관리하면 뭐 자연적으로 관광이나 기업도 같이 유치가 될 수가 있겠죠. 관광 장소 마케팅은 뭐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문화산업 모델입니다. 문화산업 모델은 아까 영국, 미국의 모델인데 그동안에 그 산업시설을 문화시설로 변환시켜서 관광객이나 주민을 유치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산업시설을 그 문화시설로 바꾸면서 관광자를 많이 유치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통합 모델은 아까 네덜란드 모델이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장소 마케팅을 통해서 주민의 어떤 화합, 통합, 아이덴티티를 추구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도시의 수요자 중에서 주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 자긍심, 자기 생활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 이런 걸 제공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소비자 중심 모델인데 예를 들어서 장소 마케팅 또는 문화산업시설의 도입을 통해서 지역 주민보다는 기업이나 관광자를 유치하는 데 집중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장소 마케팅의 수요자는 크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기업, 주민, 관광자 이렇게 되죠. 장소를 마케팅한다. 장소를 새로운 아이덴티티로 거듭나게 한다. 그런 말은 해당 지역이 기업을 유치하고 해당 지역 주민에게 뭔가 삶의 질을 형상시키고 문화적인 기회를 더 많이 주고 그리고 외부에서 관광자를 유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인 경우는 기존의 어떤 산업 위주의 그런 기업에서 첨단 산업, 지식 기반 산업, 금융, 서비스 산업 뭐 이런 것들로 전환해 나가는 걸 말하고요. 주민들도 예를 들어서 주민이 많아야 뭐 세금도 내고 또 해당 지자체에 어떤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을 해당 지역에 최대한 많이 유치하되 일반 주민보다는 뭐 전문 노동자, 사업가, 금융기관 지도자, 오피니언 리더, 연구개발 종사자 이런 사람들 위주로 좀 주민을 유치하는 것이고요. 또 관광지 마케팅, 장소 마케팅을 통해서 기업 유치되면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것이고 관광자가 유치되면 역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장소 마케팅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 이미지 상품화와 아이덴티티 확보하는 게 되겠고요. 두 번째는 문화의 거리나 또는 축제, 이벤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당 지역의 어떤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도시 이미지 상품화 또 아이덴티티는 주로 최근에 와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게 이벤트, 축제, 스포츠, 그 메가 이벤트나 이벤트죠. 또 대규모 관광지,
우리나라 경우에 뭐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유치한다든 이런 것들이 되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산업화된 도시를 문화관광 도시로 전환시키는 그런 게 되고요. 특히 이 장소 마케팅을 문화 쪽으로 전환시켜가면서 도시의 정체성을 바꿔가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뭐 이미지 서비스 디자인, 스타일, 광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시 이미지를 바꿔나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하부 구조와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게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거리 조성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방법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각 구별로 일문화원, 일축제, 일문화거리 조성 사업을 해서 각 구의 그 문화적인 아이덴티티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뭐 여가 휴식 장소 주민들에게는 그런 게 되고 관광자들에게는 관광 매력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중요한 게 지방의 고유 역사, 문화 현장의 관광 상품화를 통해서 해당 지역의 어떤 문화 산업으로 그 정체성을 가져가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장소 마케팅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은 이벤트와 축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사업보다 이벤트와 축제가 비용이 좀 적게 들고요. 또 축제나 이벤트로 얻은 이익은 바로 지역 주민의 수익으로 환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 경우에 뭐 1000개가 넘는 그런 축제가 개발돼서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고, 특히 문제는 그 각 지역의 축제들이 다른 지역의 축제를 모방해서 정체성이 없는 그런 축제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문제죠. 축제와 이벤트는 또 관광 측면에서는 비수기 극복 수단이 되고 관광 자원이나 매력이 비교적 부족한 곳에서는 이 관광 자원을 강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관광지 마케팅 또는 문화산업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빌바오 효과가 컬처노믹스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빌바오 효과나 컬처노믹스는 사실 같은 말인데요. 빌바오는 스페인 북부 도시에 있는 한 도시를 얘기하죠. 거기서 피레네 산맥을 넘어가면 바로 그 프랑스가 되는데, 빌바오는 전통적으로 철강 산업하고 일반 제조 산업이 굉장히 강했던 도시인데, 그 철강 산업과 일반 산업이 퇴조하면서 빌바오의 어떤 진로를 모색하다가 문화 산업으로 도시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바꾼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철강 산업과 그 일반 산업 중에서 조선 산업이 굉장히 강했던 도시인데, 이 쇠락한 철강 산업과 조선 산업을 문화 산업으로 회생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철강 공장이나 조선 공장을 회의장이나 음악당으로 바꿔서 성공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이 구겐하임 미술관을 빌바오에 유치한 겁니다. 빌바오에 그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할 때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비용이 많이 들고, 또 구겐하임이 그 미국의 미술관이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이 미국 문화에 우월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미국에 종속되는 그런 문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고요. 또 이거를 유치하는데 돈도 굉장히 많이 부족해서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 철강산업과 조선산업을 회의장 음악당으로 바꾸면서 동시에 크루즈까지 유치가 돼서 관광객을 굉장히 많이 끌어들인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사례를 빌바오 효과 또는 컬처노믹스 이런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바오 효과 그러면 문화가 도시 경쟁력을 높인 그런 보통명사화한 아주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국에도 유사한 경우가 있는데, 영국 런던의 어떤 슬럼가를 문화적인 장소로 탈바꿈시켜서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 기존 슬럼 지역을
활성화시켜서 미술관으로 바꿔서 성공한 경우인데 2010년 기준입니다. 개관 10년 동안 4,500만 관람객을 유치해서 뭐 프랑스의 유명한 폼피두 센터나 뉴욕의 현대미술관보다 더 많은 관람객을 유치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창조적 재활용의 기적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고 세락 지역의 활성화를 시킨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또 뉴욕의 경우도 맨하탄의 서부에 그 슬럼가를 개발해서 제비츠 컨벤션 센터라는 그 컨벤션 센터를 지어서 성공한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관광상품과 관광지 수명주기,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관리죠. 일반적으로 관광지나 관광상품도 일반 상품과 같은 유형의 라이프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입, 성장, 성숙 단계를 거쳐서 포화가 되면 노쇠해서 시장에서 퇴출시킬 거냐 아니면 활성화시킬 거냐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이 라이프 사이클의 변화 또는 라이프 사이클의 어떤 그 크기나 길이 같은 거는 5가지 조건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시장의 구조, 시장의 구조라는 건 소위 그 레드오션이나 아니면 블루오션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경쟁자와 구매자의 관계, 시장 구조 중에서 이 앞의 상황, 시장의 구조가 경쟁 상황이 되겠고 또 구매자나 공급자의 관계, 진입장벽 이런 것들이 상품 주기의 길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조건, 또 관광지의 접근을 돕는 교통수단과 같은 기술 발전, 그리고 관광기업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에 따라서 관광지 또는 관광상품의 라이프 사이클의 길이가 결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광상품의 라이프 사이클은 가능하면 길게 가져가는 게 좋죠. 왜냐하면 일정한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서 시장에서 사라지는 게 제품이나 관광지의 어떤 운영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라이프 사이클을 길게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기능을 개선한다든지 이용료를 제고한다든지 또 상품의 질이나 서비스를 개선한다든지 또 이용 형태나 이용 가능성을 개선하거나 생산의 표준화 단순화를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 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상품과의 조합을 통해서 라이프 사이클을 이어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상품 주기별 기간 요인이 차이가 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라이프 사이클이 시장에 나와서 어느 정도 그 성숙기를 거쳐서 생명을 다하면 기업으로서는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상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거냐 아니면 다른 상품으로 대체시킬 거냐 아니면 상품을 개선해서 더 롱런하게 할 거냐 아니면 상품을 다양화하거나 상품을 차별화해서 시장에서 좀 더 살아남게 할 거냐를 결정해야 됩니다. 관광지 라이프 사이클에서 우리가 버틀러 모델을 많이 응용하고 있는데요. 버틀러의 모델은 관광지가 일단 개발되는 단계를 우리가 탐험 단계로 봅니다. 거기서 관광자들이 참여가 많아지고 또 업자들이 관광지를 개발해서 어느 정도 관광지로 고척이 돼서 업자들과 소비자들이 많이 모이면 정체 단계를, 그러니까 성숙기의 핵을 긋게 되죠. 여기서는 이 관광지를 회생시킬 거냐 아니면 퇴출시킬 거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탐험 단계는 처음으로 얼리 어답터들 위주로 관광지에 사람들이 오는 그런 경우고 관광자 시설이나 편의 제공이 거의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참여 단계는 관광객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관광시설과 서비스가 제공이 되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로서 관광업자들의 개발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보겠습니다. 개발 단계는 뭐 관광자와의 커뮤니케이션으로 관광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적극적으로 관광지를 개발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고착 단계는 많은 그 관광 기업들이 개발에 참여하면서 관광지의 시설이 완벽하게 도입되고 다양한 마케팅 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런 단계를 지나면 대개 이 성숙기의 정점에 도달해서 보통 정체 단계를 겪게 됩니다. 이 단계 이후에는 관광지를 더 발전시킬 거냐 아니면 시장에서 퇴출시킬 거냐에 고민을 해야 됩니다. 뭐 희생과 노쇠 단계가 되면 새로운 관광 목적지에 밀려서 이 관광지 놔두는 상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거냐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최근에 많이 관광 마케팅에서 되고 있는 체험 마케팅, 장소 마케팅, 문화 마케팅에서 공부를 해봤고요. 또 관광지 라이프 사이클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